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수원에 올 줄은 몰랐네요. 수원시장님이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잘 아는 형님이신데 그분이 환경운동을 하셨어요. 혹시 아시죠? 다 수원 시민들이 다 배우실 테니까 지금도 수원시장을 아주 잘 이끌어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부러 끈 거예요? 좀 제가 못생겼나? 얼굴 안 보고 말만 듣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 좀 느낌이 드네요. 안 보여주려고 그런 것 같아. 네, 저 조명 좀 다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이재명 시장을 어떤 얘기를 해가지고 골탕을 먹여줄까? 뭐 신문 뭐 어디 일베 카페 일베 게시판 있잖아요. 일베 게시판 이런 데 나오는 얘기 물어봐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알고 있는 얘기 뭐 정보, 불륜, 폐륜, 표절, 전과 다 물어봐도 됩니다. 상관없고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거나 의견을 말씀하실 가능하면 질문으로 의견 얘기하면 다른 사람 싫어하거든요. 잘.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맨날 하는 얘기, 뻔한 얘기는 좀 빼고 오늘은 네. 제가 안 보여주려는 게 아니고 지금 주최 측이 안 보여준다니까 지금. 뭐 감정이 있는 것 같아. 뭐 고치는 중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조종을 못하는 것 같거나. 아까 영상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기 교모를 이렇게 던지는 장면이 하나 있던데 제가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은 안 해봤을 텐데 여러분 대학 다닐 때 교복 입어봤어요? 입어봤어요?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말고 대학 교복 안 입어봤죠? 저는 대학 교복을 맞춰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막 밝게 해가지고 괜찮겠네. 제가 대학을 딱 가는데 제가 그 학교에 교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입어요. 근데 제가 교복을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교복, 교모, 이 사각모까지 맞춰서 입고 입학식을 시간을 맞춰서 딱 가서 제가 입학식을 치렀습니다. 그 왜 했냐면 제가 교복을 한 번도 입어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마치고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못 다니고 공장을 다니다가 그냥 검정고시를 적당히 떼우고 우찌우찌 해가지고 대학을 갔는데 제가 이 공장을 다닐 때 공단이 몰려 있잖아요. 성남에 이렇게 공단이 한쪽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작업복, 회색 작업복은 왜 회색인 거야? 때티가 잘 안 나거든요. 다 작업복은 되게 회색입니다. 작업복 회색 그 작업복을 입고 집에서 나와서 공장 방향으로 가면 그 반대 방향으로 학교는 또 시내 쪽 있잖아요, 그죠? 거기를 저와 또래 애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를 쪼르륵 갑니다. 저는 그 공장 작업복을 입고 공장으로 가죠. 저는 그때는 뭐 그렇게 처음에는 심각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배가 아프고 부럽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딱 가자마자 교복을 입을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다. 이래가지고 교복을 맞춰 입었습니다. 입학식 날 입고는 그 다음부터 못 입었어요. 아까워 죽겠어요. 대신에 교모는 몇 번 써봤습니다. 집에서 쓰고 있었어. 집에서.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웃겨가지고 이제 치웠는데 성남시에서 올해부터 중학생 무상 교복을 지급합니다. 하고 있어요. 뭐 와요? 아직도 몰라요 그걸?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었으면서. 성남시에서 무상 교복을 했는데 많이 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동복 하복해서 한 벌씩 해주는데 28만 원 정도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기로 해서 그런데 불행하게도 막 정부에서 죽이려고 그러고 우리 남경필 지사님은 나한테 막 소송하고 금지하라고 그러지만 또 우리가 하지 말란다고 안 하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하지 말라면 더 해요. 더 심하게 잘 됐다 이렇게 막 막아주니까 유명해졌잖아요. 안 막았으면은 모르죠. 막으니까 유명해졌고 덕분에 제가 엄청나게 홍보가 됐지 않습니까? 제가 약간 옆으로 새끼를 빠지면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변방에 비주류의 아웃사이더한테 기회가 올 리가 없잖아요. 사실 여기 계신 분 대부분도 그래. 기회가 오지 않아요. 뭐가 주로 오냐? 위기가 와 주로 위기가.
그러면 우리가 이 위기에는 그냥 위기로 취급하고 피하고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러면 인생이 정말 참 좀 그래요. 그런데 위기 속에 기회 요인이 있거든요. 위기나 기회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나쁜 것만 있는 게 위기고 좋은 것만 있는 게 기회가 아니거든요. 이 세상 일에는 좋은 면 나쁜 면이 공존하는데 그 중에 좋은 면이 좀 많은 거를 보통상의 기준으로 좋은 면이 좀 유리한 면이 많은 걸 기회라고 보통 얘기하고 불리한 점이 좀 많은 걸 위기라고 말하죠. 근데 그 중에 불리한 요소들을 최대한 좀 이렇게 커버하고 유리한 요소를 막 키워서 이게 비중이 커지면 위기가 진짜 기회가 되는 거죠. 교복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막 공격을 하고 청년배당 공격하고 산후조리 지원 공격하고 하길래 야 이거 찬스다. 그래서 좀 험하게 달려드니까 정부가 저거 얼마나 믿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막 심하게 얘기해주고 그래서 제가 덕분에 그때만 지지율이 한 1%는 오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성남시 복지정책의 진짜 뿌리는 뭡니까? 저도 생각해봤어요. 그 도대체 뭐지? 생각해봤더니 역시 삶의 경험인 것 같아요. 누가 저보고 좀 험하게 살았다는 그 과거 피곤하지 않았냐? 보통 사람들은 과거의 그 나쁜 기억들을 잊어버리고 싶어요. 탈출하고 부인하고 지워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억압했던 사람들과 같은 팀이 돼서 이게 누리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이 같은데 저는 그걸 좀 자산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국가의 역할이 뭐냐? 제가 정치를 왜 하냐 도대체 했을 때 저는 좀 뭐든지 정상으로 회복하자. 그게 제 모토거든요. 저는 누가 저보고 진보라고 자꾸 얘기해. 진보. 여러분 이 중에 진보 있어요? 본인은 진보다 생각하시는 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보수라고 생각하시면 없어요. 손 안 드시는 분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근데 세상이 어째 진보와 보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진보와 보수로 분류해서 사람들 너는 진보, 너는 보수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전부 웃기다고 생각해요. 내가 왜 진보라 해야 됩니까? 근데 보통 진보라고 불러놓고는 여기에다가 프레임이라고 하는 걸 씌워서 공격을 하죠. 저는 요새 진보라고 하면 저는 욕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진보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서 진보 보수 나눴을 때 진보라고 하면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사람들은 보통 안 하죠. 그냥 편하게 진보 현재의 가치를 좋은 가치들을 유지 존속하려고 하는 걸 보통 보수라고 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은 보통 진보라고 말하는데 저는 철저한 보수주의자입니다. 왜 그러냐? 저 빈말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우리 사회에서 정치가 해야 될 역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몫이 뭐냐면 그냥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정부를 수립할 때 우리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헌법이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합의한 최고의 약속, 최고의 규범, 헌법. 그 헌법에 이렇게 써져 있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국민이 주인이. 공화국. 즉 일인이 지배하는, 전제하는이 아니라 공화국. 함께 상의해서 만들어가는 나라. 민주공화국. 그리고 민주공화국의 가치의 핵심은 그거죠. 저는 자유와 평등과 평화와 인권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써져 있어요. 자유란 공정하고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사회. 그걸 자유라고 보통 말하고 평등이란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를 말하죠. 결과치를 똑같이 하자는 게 아니고 기회를 공평하게 갖자. 출발을 공평하게 하자. 그리고 그 공평하게 부여된 권한, 권리들을, 기회들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틀 속에서 각자 그걸 한번 실현해 보는 거죠. 이번엔 또 무슨 무대를 설치하신? 조명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지향점, 비전은 명확하게 뭐 새로운 거 말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하는 기회균등한 사회. 그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그 다음 거기에 좀 더 더한다면 우리의 삶과 안전이 보장되는 평화로운 나라.
그런 거지.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거는 뭐 어떤 사회도 당연히 해야 될 우리 의무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제대로 구현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 과연 기회균등하고 공정한 나라인가? 아쉽게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총장님 같은 세대들은 사실 한 20, 30년 전 이 정도만 해도 좀 경제적 상황은 어려웠더라도요, 미래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자식도 많이 낳았어요. 자식 낳아도 그 막 키우고 뭐 시집 장가 보내고 교육시키고 얼마나 돈 많이 들어요.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많이 낳았어요. 왜? 나보다 이 자식들은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어요. 새로운 세대들은 기성세대들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아왔죠. 근데 이게 점점점 나빠지더니 지금은 애를 낳고 싶지 않은 상황까지 와버린 거죠. 그게 뭘까요? 자식을 낳아본들, 이게 도대체 돈은 엄청나게 들고 애 키우는데 대학 마치고 취직을 하는데 취직도 안 되고 장가도 시집도 못 갈 것 같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에이, 차라리 나부터 낳지를 말아버리자. 이게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됐냐? 핵심은 그거죠. 우리 사회의 기회와 자원의 총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소위 경제가 성장하고 있잖아요. 적게나마 마이너스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어쨌든 작게나마 성장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의 삶은 점점점 나빠질까? 이유는 아주 단순하죠. 소수가 그걸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IMF 이후에 98년, 95년부터 보통 이게 보는데 97, 8 이때부터 그때부터도 계속 경제가 성장했거든요.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이 중에서 노동자들 몫이 비율이 올라가다가 95년, 7년부터 이렇게 딱 정체가 되더니 옆으로 쭉 나가요. 안 늘어나. 총량이. 그러면 이 성장의 몫은 다 누가 가졌냐? 다 기업이 가지고. 그러니까 소득 증가분의 증가 몫을 거의 대부분 기업 측이 다 가졌는데, 기업도 그럼 골고루 나눠 가졌냐? 기업들이 아니죠. 그 상층에 있는 재벌로 불려지는 특수한 몇 개의 대기업 계열 집단들이 다 먹은 거죠. 그러더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이게 창고에 쌓아놓은 소위 사내 유보금이 30대 재벌만 해도 750조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750조 하니까 이게 느낌이 안 오죠? 동그라미 숫자가 도대체 몇 개야 이거를. 나도 모른다 이거. 취업한 지 아무리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총 생산하는 양이 1,500조쯤 됩니다. 우리나라 총 생산량 1년. 그 중에 절반에 해당되는 1년 총 생산액의 절반에 해당되는 게 30대 재벌 금고에 쌓여 있습니다. 이게 돈이 돌겠어요? 안 돌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가 어려워진 이유가 바로 너무 독점이 심화되다. 불평등이 극심해졌다. 우리 역사적으로 봐도 사실 우리 사회가 위험한 지경에 와 있는데, 우리 역사책 보죠. 공부를 하면 역사에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군가가 혁명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새로운 왕조, 새로운 체제를 만듭니다. 그때 핵심이 뭐냐면 그 사회의 구성원, 그때는 백성이라고 불리는 그 구성원들한테 공평한 기회를 줍니다. 땅도 골고루 나눠주고, 군역, 그러니까 병사나 뭐 이런 노역 이런 것들도 공평하게 부과하죠. 그러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가 효율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골고루 나눠 갖고 있으니까 서로 잘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최대한 잘 활용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욕심이 끝이 없어요. 사람들의 욕심을 욕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욕심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욕심을 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들, 특히 많이 가지고 힘센 사람들의 과도한 욕망을 억제시키고 힘 약하고 덜 가진 사람들을 부축해서 부양해서 같이 균형을 맞추고 살게 하는 게 바로 정치와 행정이죠. 그래서 정치를 누가? 억강부약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억강부약입니다. 정치의 본질적 기능을 아주 잘 지켜가고 있거든요. 억강부약.
그런데 이 억강부양이 잘 작동할 때는 그 사회가 흥해요. 흥해요. 그런데 이게 가끔씩 깨집니다. 어떻게 깨지냐? 개인들의 욕심이 다 자꾸 긁어 모으게 돼 있어요. 힘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그러면은 여기에 정치 권력이 그걸 억압하는 게, 억제하는 게 아니고 같이 들러붙어서 뜯어먹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행정이 부패하기 시작해요. 그걸 통제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은 막 뺏어서 너 7, 나 3 이렇게 나눠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점점 더 이 힘센 사람들이 욕심을 더 내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자꾸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점점 심화되죠.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옛날로는 대개는 토지가 재산인데, 토지, 인력도 마찬가지죠. 소수가 엄청난 대토지를 갖고 대부분의 자작농들이 소작농으로 전락하다가 그 다음 단계로 종이 됐다가 그 다음 그것도 안 돼가지고, 왜냐하면 생산성이 떨어지잖아요. 소위 말해 유리 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 그 사회가 드디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체제가 완전히 망가져서 다른 체제로 갈 거냐. 엄청난 희생이 따르겠죠. 아니면 내부의 힘을 통해서 이거를 체제 전환까지는 안 가고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기득권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거를 떼서 내가지고 배분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거를 내놓을 리가 없잖아요. 잘 안 내놓거든요. 근데 이걸 뺏으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잘 성공하지 못해요. 성공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을 가진 자들이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 변화는 그 기득권자들 안에서는 잘 못 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이걸 통제를 해야 되면 잘 안 되죠. 그래서 보통 역사는 변방에서 시작돼요. 중심이 아니라 변방. 성남 같은 데서. 그래서 모든 변화는 변방에서 옮겨. 우리 사회도 이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활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기회가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가진 잠재적 역량이 현실화되질 못해요. 즉 자원과 기회가 낭비되고 있는 거죠. 사장되고 있습니다.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다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제대로 작동하도록. 바로 이 과정 자체를 그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을 우리를 진보라고 부른다면 그건 사실이 아닌 거죠. 우린 진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때 합의했던 온 국민의 최고의 약속, 최고의 규범에 있는 거를 그 가치를 지키자. 그 써진 대로 우리가 만들자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진보입니까? 보수지. 그러면 우리를 진보라고 부르는 그 보수라고 포장된 자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진보면, 우리가 참 보수면, 그거는 보수가 아니고 진보 보수를 따지기도 어려운 전 단계 구악들이지. 응? 비상식과 불합리, 불법, 탈법 이런 것들로 먹고 살아가는 비정상 집단이죠. 이 비정상적 집단을 정상적인 집단으로 바꾸는 것은 진보의 가치가 아니라 보수의 가치. 그래서 저를 진보라고 부르는 것은 저는 거부합니다. 진짜 보수라는 의미의 진보는 제가 인정합니다. 네. 진짜 보수. 전 진짜 보수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진보라고 규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보의 가치를 추구할 상태에 와 있잖아요. 보통 정치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포용하자, 화해하자, 타협하자, 정치는 타협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저보고 왜 그리 비타협적이냐? 그게 정치를 하는 거냐? 운동을 하는 거지. 이렇게 저한테 비난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정치적 입장이 다른 자들과는 언제든지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정하고 부패하고 불법적이고 불의한 이 집단들하고는 타협할 생각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건 죽여야지. 그건 제거해야 될 사회악이지 우리가 포용할 상대들이 아닌 거예요. 강도하고 타협합니까? 야, 2명 죽이거나 뺏어갈래? 그러는 걸 야, 1명만 죽이고 뺏어가.
이게 정치입니까? 이게 정치가 아니죠. 우리가 보통 타협해야 될 상대라고 하는 것은 지향하는 가치는 공익에 부합한데 이 길로 갈래, 저 길로 갈래, 아니면 기어갈래, 뒤로 누워서 갈래, 이런 걸로 싸울 때는 그러면 반은 누워서 가고 반은 기어서 가자. 이렇게 하는 건 할 수 있죠. 그게 좀 이상해도 그거는 타협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옳지 않은 것, 불이한 것, 이런 것들과 타협이 아니라 그거는 척결해야 된다. 이것조차도 사람들은 진보라고 얘기하지만 진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상식을 회복하는, 정의를 회복하는, 정상을 회복하는 것은 결코 진보의 가치가 될 수 없다. 그렇죠? 요즘 세상을 제가 혁명적 변화의 시기라고 얘기했어요. 혁명적 변화.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저는 말 잘 지어내요. 제가 전두환 장학금이라고 하는 걸 받고 대학을 갔는데 못 들어보셨죠? 당연하지. 내가 지어낸 말이니까. 그러니까 전두환 군사 쿠데타 후에 생겨난 그 학교에서 등록금 면제하고 한 달에 막 얼마씩 생활비 대주는 장학제도가 생겼어요. 80년대 학번들은 압니다. 제가 그걸 전두환 장학금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 역시 그냥 그런 말이 있나 보다 알아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혁명적 변화라고 하는 거에 우리 사회에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사회의 이 불평등 구조, 이 불합리한 구조,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시스템, 이 시스템으로부터 득을 보는 사람은 소수일까요, 다수일까요? 소수죠. 부패하고 무능하고 부정한 그 집단들은 이 불합리한 구조로 부당한 특혜, 초과 이익을 얻고 있어요. 자기가 기여한 그 이상을 받고 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비정상 구조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손해보고 있다는 사실을 대다수 중에서도 대다수가 알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1인 1표의 민주주의 국가인데 표 많은 쪽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다수인데 이 피해를 보는 다수가 이거 잘못됐어, 고치자. 그럼 고쳐줘야 정상 아니에요? 그게 정상인 사회잖아요. 1인 1표인데 그런데 왜 안 되죠? 왜 할 때마다 우리 다수 국민 대중에게 손해가 나는 그 시스템을 유지하자는 쪽이 언제나 이기잖아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이유가 있죠. 첫째는 이 소위 제도 언론들을 포함해서 이 정치 권력들, 기득권자들이 끊임없이 선전선동을 합니다. 끊임없이. 그건 당신한테 도움이 돼. 노동 개악이 아니고 개혁이야. 너네들 지금도 OECD에서 두 번째로 일 많이 하고 있지만 너무 짧아. 더 많이 일해. 근무시간 연장. 지금 평균임금 계산하는 통상임금 기준이 너무 낮아. 그러니까 연장근로, 야간근로 이거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임금이 높으면 우리 근로자 수입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임금을 범위를 줄이자. 요런 거. 파견근로, 비정규직 고용시간 늘리자. 아니 이거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나쁘게 만드는 거잖아. 그죠? 분명히 나쁘게 만들고 이거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노동자들이 안 그래도 주머니가 비어가지고 돈을 안 쓰니까 경제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럴 때는 사실은 노동자들에 대한 배분을 늘려줘야 됩니다. 이거 오바마도 한 소리예요. 내가 빨갱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노동조직을 강화하고 노동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노동의 몫을 늘려야 된다. 최저임금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노동개혁입법이래잖아. 노동개혁입법이라 그러면서 저 4대 개혁입법 안 하면 경제가 망한다는 소리 대통령께서도 막 뭐라고 그러셔요? 그게 개혁법이에요. 국민의 입장에서, 다수의 입장에서 되게 좋은 제도입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거는 소수의 기업들한테 이익이 될 뿐이에요. 소수의. 그러면 그것도 기업도 다가 아니고 그 중에 일부. 그런데 이거를 개혁입법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개혁 좋네 찬성. 이거 여론조사하면요 개혁입법 찬성하는 여론이 더 많습니다. 전에 이런 일도 있었죠.
우리 사회는 상속세,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상속을 하려면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공평한 사회 아닙니까? 아니 아버지가 잘 살았다는 이유로 자식도 영원히 영원 몽토록 잘 살아야 돼? 그 재산 다 물려가지고 지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그 재산이 뭐 천부의 것입니까? 우리 사회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경쟁을 통해서. 그러면 사회에 반납해야죠. 그게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슨 세금을 상속세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전에 누가 이런 걸 제안했습니다. 상속세를 좀 강화하자. 이랬더니 온 국민이 욕을 하고 반대했어요. 그런데 상속세를 강화할 경우에 상속세 강화에 해당되는 사람은요 전 국민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 MBC인가 어디서 방송에서 그걸 해봤어요.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 아마 이 면세 기준이 8억인가 그랬어요. 이 중에 8억 상속받은 사람 몇 명 됩니까? 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강화해봐야 누진으로 강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1000억 이런 것도 그냥 세금 안 내고 가업상속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상속해 주려고 법만 들고 있어요. 이 상속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때 그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딱지를 붙이기로 한 거예요. 상속세 강화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딱 물어봤더니 90% 이상이 반대하는 거예요. 강화가 안 된대. 그래서 다시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두 번째 투표를 시켰어요. 뭐라고 시켰냐면 8억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7억이었어요? 아, 지금 10억으로 올렸어 다시 면세 기준이. 그때는 8억인가 그랬어요. 8억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찬성하십니까 반대합니까? 다 찬성해요. 왜? 정보가 왜곡되어 있으니까 잘못된 판단합니다. 저번에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종부세, 이 종부세 얘기를 했더니 종부세 자기가 해당되는 사람 거의 없어 이게. 자기들한테는 종부세가 부과되지도 않아. 천여 대상이야. 전 국민의 뭐 1, 2% 이런데 온 국민이 반대를 해요. 왜? 언론에서 종부세 폭탄 이런 거 막 하니까 그 조선일보 막 일면 응? 세금 폭탄 또 폭탄인가 또 세금 폭탄인가 막 이러니까 나도 막 집 한 채 있는 거 이거 종부세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전혀 관계없는데 이러니까 전부 속아가지고 반대.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종부세를 걷어서 재산이 많은 사람한테 종부세를 좀 걷어야 진짜로 부의 재분배가 또 가능해져요. 근데 우리나라 혜택 볼 사람들이 혜택 뭐 안 볼란다. 아, 혜택 죽어도 안 볼란다. 이런 언론에 또는 권력에 의한 또는 기득권자들에 의한 여론 조작이 있죠. 이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무력감입니다. 이게 전에는 지금도 뭐 비슷한 상황인데 이걸 깨야 돼요. 지금도 보면 이번 4.13 총선 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종편이 온갖 거짓말에 막 과장에 막 온 동네가 막 식당 막 경로당 막 온 동네가 벌겋게 해가지고 그만 보고 있어. 저도 막 동네 경로당에 뭐 이렇게 순찰 이렇게 가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내 욕하는 것들 보고 있어요. 네? 시장이 뭐 짜자자자 아 이재명이가 저와 하는 거 보고 있다가 내가 뭐 딱 눈치 보는 거죠. 근데 그걸 보는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텔레비 시예산으로 내가 들어가서 산 건데 그냥 어느 순간에 저거 텔레비를 없애버릴까? 그럴 수는 없고 우리가 가지는 불안감. 야 모든 사람이 저걸 보고 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분명히 여당이 막 180석이나 200석이나 분명히 개헌선까지 갈 거다. 모두가 그렇게 예상했잖아요. 그때 각각의 개인은 이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나는 안 속는다. 아유, 또 거짓말이냐? 또 북풍이냐? 또 장난이냐? 나는 안 속는데 다른 사람은 다 속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래도 내가 안 속는다. 내가 그 속을 바본 줄 아냐? 떡 찍었는데 나중에 까보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다. 이게 뭔 말이냐면 고립돼 있다는 거예요. 수평적 연대가 안 되는 상태예요. 입장은 비슷하고 그런데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무력감, 고립감 이런 게 있습니다. 내 혼자 해서 이게 되겠냐?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포기합니다.
야, 뭐 내가 아유, 혹시나 어차피 되도 않을 거 뭐 아유 저 어차피 뭐 다 끝난 거고 아이 승진아 놀러나 가자 아니면 집에 퍼질러 자자 그냥 이러고 있는 거죠. 포기하고 속고 그 다음에 무력감에 빠져서 에너지를 못 내고 따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큰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변화의 시기가 왔어요. 그게 뭐냐면 네트워크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정치 집단이 지들 마음대로 정했어요. 야, 네 편 몇 명이냐? 야, 우리가 더 세다. 그러면 우리 뜻대로 자기들끼리 모으면 몇 개 만들어요. 이 중에 선택을 강요해 대중들한테. 야, 정치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국민들 너희들은 이 중에서 골라. 이러면 국민들은 다 마음에 안 들어. 사지선다인데 다 틀려. 다 싫어. 그래도 어떡합니까? 골라야지. 그래서 차악을 고른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중에 제일 덜 나쁜 거. 세상의 주인이 국민인데 왜 국민들은 던져져 있는 것들 중에 제일 덜 나쁜 걸 골라야 됩니까? 제일 좋은 걸 골라야지. 그러나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 이 언론을 통해서 정치가 정치를 하고 정치 그룹이 정치를 하고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면 국민들은 이 전해져 오는 정보들 중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깨진 겁니다. 깨져서 지금은 국민들이 수평적인 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SNS죠. 네트워크, 카페, 게시판, 카톡 등등. 이걸 통해서 국민들이 위에서 던져주는 정보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요즘 신문 안 봐요. 그죠? 신문 보는 분도 있겠지. 신문을 안 봅니다. 뭘 보고 있어요? 전부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뭐라고 써. 그 옆으로 전달해야 돼요. 그것도 뭘 받아요. 그래서 이 정보의 전달이 이 제도 언론들이 전유하던 독점하던 시대가 가고 이제 국민들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네트워크 사회로 바뀐 거죠.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 서로 옆으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횡적 네트워크 가능한 사회.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너무 힘들어져서 이게 소위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런 이름으로 전 세계의 경제의 장벽이 허물어지니까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초국적 기업이라든지 아주 특출한 소수는 엄청난 시장을 갖게 된 거예요. 기회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막 재산 순식간에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런데 그 사회의 대다수의 구성원들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희한한 일이죠. 예를 들면 미국도 그래요. 미국의 버니 샌더스나 트럼프 요새 좀 고생하시던데 뭐 별 이상한 인연도 막 나타나고 있어요. 보니까 나뭐 당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백인 노동자들이 이런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일자리가 없어진다. 맞거든요, 사실은. 대신에 해외에 진출하면서 미국의 기업들은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미국의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외국에서 싼 상품들 막 들어오니까 이 미국의 또 그 측면에서도 예를 들면 유럽 같은 데 이런 일이 있는데 해외에서 노동자들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자기들 일자리가 없어져.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익인데 그 구성원들 대다수는 사실은 별로 득이 없고 상대적 박탈감은 커지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영국에서 드디어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브렉시트라고 하는 거죠. 영국의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다 유로 그 EU에서 탈퇴하는 거 반대예요. 탈퇴 반대. 왜냐하면 EU에 있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이익입니다. 전체 총량을 따지고 볼 때. 근데 영국의 국민들은 자꾸 난민 들어오지. 자꾸 일자리 얻으러 자꾸 들어오지. 영국의 자본은 해외로 자꾸 나가지. 일자리가 자꾸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국민들은 정치권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EU 탈퇴를 결정해버렸어요. 이걸 브렉시트라고 하죠. 이거는 영국으로서는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이 국가적으로 손실이 엄청나게 커요. 그러나 국민들은 국가가 손해를 보는 게
국민에게는 이익인 상태가 된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즉 국가의 이익과 다수 국민 대중의 이익이 부딪히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이것도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인데 미국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의 트럼프가 공화당을 먹어버리죠. 버니 샌더스는 자기가 나는 사회주의자입니다. 이렇게 공언해놓고도 자본주의 맹주국가의 집권 여당을 먹을 뻔했죠. 반은 먹어버렸어요 이미 정책으로. 버니 샌더스가 주장하던 대부분의 정책을 미국 민주당이 다 받았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어. 버니 샌더스 지원을 받으려면.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보세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대만 이런 데보다도 사회적 불평등이 훨씬 커요. 그죠? 자, 불평등도 커. 근데 또 이 대한민국은 IT 발달해 있고요. 우리 국민들이 성질이 좀 급해. 이 엄청나게 이게 손가락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화 네트워크가 훨씬 더 발달해 있고, 세 번째로 우리 국민들이 훨씬 더 역동적이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나 영국, 대만보다도 우리 사회가 훨씬 더 혁명적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내년이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흥하느냐 망하느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지 다 아시죠? 어쩌다 보니까 전쟁 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됐습니다. 저도 사실 걱정될 정도거든요. 진짜 할 것 같아요. 자, 사드 얘기를 심하게 하는 이유가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큰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인데 이걸 어떻게 바꾸냐. 지금까지는 정치인들이 정해주는 걸 국민들이 그대로 따랐다면 이제는 따르는 게 아니라 정치에 그걸 압박해서 자기 주장을 관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누가 저보고 그래요. 당신은 무슨 기초단체장 겨우 2번 한 거 가지고 깜짝된다. 예. 그럼 깜짝된다. 그럼 당신은 뭔데? 엄청난 과거의 스펙, 막 고관 대작을 지냈고. 그래서 제가 나는 정말로 미관 말직이지만 당신은 고관 대작을 지냈다. 와, 훌륭합니다. 박수. 대신에 세상의 선택 기준이 바뀌었다. 뭐냐? 저성장 사회로 전환이 되는데 이 고도성장 사회에서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기회가 많을 때는 어때요? 제일 화려한 걸 고릅니다. 화려한 걸 골라. 안 되면 또 고르면 되니까. 겉보기 멀쩡한 걸 마구 골라요. 근데 골라서 안 되면 어떻게? 또 많으니까 선택이 지금.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서 저성장 사회가 됐습니다. 기회 총량이 줄어들어요. 한 번 골랐다가 실패하면 다시 기회가 없어요. 이럴 때 뭘 고를 것 같아요? 아무거나 멋있다 고릅니까? 안 고릅니다. 그때부터는 치밀한 계산이 들어갑니다. 야, 요 중에 어떤 거냐? A, B, C, D 다 따집니다. 즉 소비 패턴이 매우 실용적으로 바뀝니다. 검소해져요. 신중해져요. 정치에 대한 소비도 그렇게 바뀐다. 껍데기 화려한 것보다는 진짜 알맹이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는 상황이죠. 알맹이 중심으로. 실사구시적인 사람.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속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내 자랑한 거 아닙니다. 사실 저희 고시생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국회에 사법시험 존칭운동을 하러 다니면 민주당의 친노 의원님들께서 사시 폐지를 앞장서서 그 사실을 폐지를 시키려고 사시 존치 법안을 가로막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이게 이재명 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민주당의 그 행보와 너무 반대되거든요. 오히려 새누리당 의원들이 말도 안 되게 이게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시존치 법안을 3개를 올렸는데 그 법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님들이 다 새누리당 의원이고 저희가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정말 스펙도 없고 백도 없고 나이 많고
로스쿨에 1억 원이 1억 원이 없어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다니라는 이 문재인 대표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저희 분노를 거의 금할 수가 없는데 그 민주당의 거의 강성 그 로스쿨 옹호 분위기에서 이재명 시장님께서 용기를 내주셔서 그렇게 트위터에 남겨주셔서 정말 저희가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재명 시장님께 저희 질문을 뭘 드리려고 하냐면 왜 민주당에서 이 사법시험 조치 법안을 막고 있는 건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또 혹시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 사법시험 조치를 확실하게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법시험 출신이고 저는 당의 입장, 저는 당론을 결정하는 입장도 아니고 저는 개인이니까 어차피 변방에서 놀고 있는 장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렇죠? 말도 못하나? 저는 입장은 명확해요. 인재 등용, 그 다음에 이 말들 싫어하는 사람도 있던데 계층 이동의 기회, 이거는 공평하게 부여되는 게 맞다. 물론 이제 로스쿨 자체가 그걸 봉쇄하고 있는 나쁜 제도냐 아니라는 주장도 있고 잘 운영되면 그러지 않겠죠. 근데 잘 운영 안 되고 있잖아. 우리가 최초에 기획했던 의도대로 잘 안 되면 보완해야죠. 이미 상당 정도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공정하기로 따지면 사법시험 제도만큼 공정하기 없었을 겁니다. 제가 시험을 2번 봤는데 한 번은 관악을 한 번 맞았어요. 39.66점으로 40점 넘었으면 합격하는 거예요. 3명이 채점을 하기 때문이죠. 그다음 이름표 다 떼고 번호만 붙여가지고 시험 보면 채점하는. 아무도 몰라요. 철저하게. 저는 이 법조인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판단하는 최종 권한을 가진 집단이잖아요. 거기는 정말로 모든 계층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생각 명확하고 현재 로스쿨 제도가 저는 없애라는 거 아닙니다. 저는 아니 그것도 하나의 제도고 뭐 완전히 잘못된 것도 아니니까 로스쿨 정원의 한 10%에서 20% 정도만 같이 병행해라. 뭐 굳이 절대로 못하게 막을 필요는 뭐가 있냐 그게. 제가 그 생각이고 민주당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역사적으로도 인재 등용 제도가 공정하지 못할 때 그 사회 망했습니다. 인재 등용 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때 객관적으로 잘 작동할 때 그 사회 흥했죠.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 이미 외무고시는 거의 없어지다시피 해버렸죠. 특채 뭐 이런 방식으로 행정고시도 상당 정도 지금 좀 특채 제도나 이런 것들로 대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거죠. 시험을 뽑는 게. 이제 사법시험마저 이제 폐지돼 버려서 제가 아마 사법시험 제도가 없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사법시험 제도라는 것 때문에 여기 와 있죠.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 로스쿨 갈 수 있었겠어요? 노무현 대통령 못 갔지. 못 갔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산속에서 혼자 이상한 초가집 지어놓고 공부해서 된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남겨놔야 된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안타깝긴 한데 저한테 무슨 이 관훈클럽 토론회도 아니고 대통령 되면 할 거냐 이러니까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데 저는 부분적으로 존치해서 경쟁할 필요가 있다. 양 제도가.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교육과 관련해서 현재 대선 후보로서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공교육 활성화와 그 다음에 사교육 시장과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풀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실 거라는 생각을 되게 좀 궁금해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우리나라가 이주민 숫자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저희 나라에 유학 오는 숫자도 14만 명에 달하는 등 앞으로 2020년도에는 300만 명이 넘는 이주민들이 저희 선주민들과 함께 할 텐데요. 사실 뭐 제2의 프랑스가 되지 않게끔 저희 나라는 어떻게 하면 선주민과 이주민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가끔씩 학부모님들 상대 강연을 합니다.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심지어 뭐 초등학생 상대도 가끔 강연하고 그러는데, 물론 뭐 초등학생들한테 강연할 때는 옛날에 깨구리 잡아 괴롭히던 얘기 이런 거 주로 하죠. 근데 고등학생들한테 또는 뭐 학부모님들 상대 얘기할 때는 제가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해요. 첫째로 돈 버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지금도 관심 있으시죠? 제가 돈 버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요즘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역량을 가져야 돈을 벌 수 있는가, 그런 거죠. 옛날에 농경 시대는 힘센 게 장땡이었죠.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계가 대신하니까 이제 힘쓰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지고 머리를 쓰는 게 중요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컴퓨터가 개발되면서 머리를 쓰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졌어요. 특히 그 중에 계산하는 거, 분석하는 거, 판단하는 거, 예측하는 거, 이런 것은 거의 루틴한 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일들은 컴퓨터가 다 대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건 능력이 아닙니다. 미적분 잘 푼 게 능력이 아니지 이제는. 그거 뭘 풀고 있어? 그걸 전자기에서 두드리면 되지. 그러니까 그게 능력이 아닌 시대가 됐죠.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어떤 게 능력이냐? 지금은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찾아내기만 하면 그걸 얼마든지 만들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본, 시설, 기술, 유통망 다 갖춰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장 보시죠? 우리 어머니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은데, 우리 어머니들이 장을 볼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설마 장을 볼 때 총각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모든 야채 가게는 다 나주상에 이래가 깨재재하게 한 어머니들이 가게를 지켰는데, 누가 그걸 딱 찾아낸 거예요. 분명히 엄마들도 총각을 좋아한다. 그럴 거다. 이거 찾아낸 거예요. 찾아내가지고 이름을 총각내 야채 가게라고 붙이고 젊은 남자만 점원으로 일하는 가게를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장 보러 가던 분들이 나주상에 경주상에 안 가고 전부 총각내 야채 가게로 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엄청나게 장사가 잘 돼서 브랜드로 팔기 시작했죠. 체인으로 만들어서. 전국에 가면 총각내 야채 가게가 있고 잘 깨끗하게 해가지고 젊은 남자들이 야채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요새는 다 총각내 정육점 이거 생겼죠. 정육점 가면 거의 다 젊은 남자들입니다. 바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수요를 찾아낸 거예요. 아이디어로. 상상이 잘 안 되죠, 그죠? 어머니들이 설마 총각내는 쑥스럽게 어떻게 거기를 가겠어요? 근데 가. 요즘은 그런 걸 찾아내는 게 능력인 시대입니다. 뭘 필요로 하는지 찾아내면 그 필요한 걸 만드는 건 얼마든지 만든다. 내가 돈이 없어도 돼요. 위탁 생산하면 돼요. 착착착 해가지고 다 생산해서 팔아서 남는 이문 딱 내 손에 쥐어줍니다. 지금 현재 세상이 원하는, 필요로 하는 능력은 뭐냐? 바로 이런 걸 찾아내는 능력이죠. 이거 어떻게 찾아내요? 지 혼자 산속에서 고민하면 찾아집니까? 아니지. 바로 교감 능력이죠.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이렇게 교감하고 찾아내는 게 바로 능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계를 가지고 분석해서 찾아낼 수는 없어요. 결국은 뭐냐? 최종적으로 하는 얘기는 창의적 사고 능력이죠. 창의적인. 다른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거 말고 나만 갖고 있는 거. 새로운 거. 있는 거 뻔한 것들인데 그걸 잘 결합하는 거. 이런 게 바로 능력이 시대고, 이런 능력을 우리 산업 현장에서는 필요로 하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공교육에서는 아직도 대량 생산 사회의 교육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애들한테 똑같은 거 가르쳐요. 질문하면 혼나. 시끄러워. 그런 걸 물어봐요.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애들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질문을 하면 답을 하는 게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문제도 객관식이야. 나도 좀 골라.
근데 지금 필요로 하는 건 질문을 만드는 게 능력입니다. 질문을 하는 게 능력이에요. 의문을 갖는 게 능력이에요. 새로운 생각을 해내는 게 능력이에요. 이걸 키워줘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교육은 아직도 옛날처럼 대량 생산 시대처럼 막 외우고 똑같은 거 가르치고 똑같은 거 가르치면 안 가르치는 거 똑같아요. 다른 걸 가르쳐줘야 돼요. 각자가 가진 개성, 특성 이런 것들을 키워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못하고 있죠. 근데 어떻게 됐냐면 이거를 우리 학부모님들도 압니다. 이미 대학은 이미 알고 있죠. 대학에서도 도저히 제가 읽어봐도 뭔 소린지 알 수 없는 논술 문제를 냅니다. 그거 알고 쓰라는 게 아니에요. 알고 쓸 수 없는 문제를 일부러 내는 거죠. 문제를 독창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의 입장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보는 거죠. 물론 뭐 수리 논술 이런 건 좀 예외이네요.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얼마나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표현할 수 있는가. 어떻게 자기식을 해석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보죠. 그래서 논술 시험을 대학이 보니까 학부모들이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논술 학원을 보내는 거죠. 사교육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학부모들이 맞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은 그런 건 비싸게 시켜가지고 잘 가고 돈 없는 사람은 못 시키다 보니까 잘 못 가요. 그래서 결국 부모의 경제력이 아이들의 학력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돈 많은 집 그쪽은 좋은 학교 가고 돈 없고 이러면 좋은 학교를 못 가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교육이 기회를 공평하게 해서 각각의 학생들에게 미래를 열어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계급을 고착화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걸 방치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학교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육 과정을 통해서 기득권을 확고하게 물려주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좀 깨고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이 산업 현장 또는 우리 현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바뀌어야죠. 수원 시민들 부러워하는 얘기 하나 해야지. 우리 성남시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무슨 청년배당이니 소위 3대 복지만 성남시가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거는 가장 마지막 아이템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아껴서 제가 모라토리엄 내놓고 1년에 한 1,000억씩 빚을 갚다가 2013년 말까지 다 갚고 2014년부터는 그걸 복지정책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한 건 물론 아주 초보적 복지,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라든지 노인 일자리 이런 것들인데 그 다음 단계로 한 게 교육복지입니다. 학교에 지금 밥값, 시설 예산 이런 거 빼고 프로그램 지원, 그러니까 뭐 토론 수업이라든지 체험학습이라든지 특성화 수업이라든지 특기 활동, 그러니까 미술, 음악, 체육 뭐 이런 거 활동 비용으로 저희가 200억을 별도로 지원 책정해서 각 학교에 지원하고 있어요. 취미 활동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학부모 토론도 하고 뭐 체험학습도 다니고 독자적으로 팀 만들어서 수업도 하고 토론 수업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1년에 200억을 추가 지원하고 있는데 안 놀래네. 200억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한 3년 됐어요. 3년 됐는데 학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그 활동을 한 시간만큼 사실은 학원에 안 보내는 거죠. 근데 물론 아직도 미약해요. 미약한데 학교 공교육 자체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 교육을 해야 된다. 우리 경기교육청도 열심히 하고 있긴 합니다.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죠. 그나마 또 열심히 하려고 그랬더니 누리과정 예산이라는 거 덤탱이를 씌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죠. 그 여러분들 그 실수가 아닙니다. 지방자치제도를 통째로 죽여버리려고 하는 정부의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돈을 뺐으면 자치는 없습니다. 권한이 있으면 뭐예요?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지. 그래서 누리과정 예산 덮어 씌워가지고 교육자치 죽이고 이번에 지방재정 개편 이런 거 통해서 손 한 1,000억 뺏길걸요 아마? 뺏기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져요.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지방자치를 사실상 껍데기로 만들려는 공격입니다. 여하튼 교육청에도 그 때문에 사실은 못하고 있긴 한데 나름 뭐 이재정 교육감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긴 해요. 의지도 있으신데 전체적으로는 교육 내용 자체가 근본적으로 대대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저는 학교에 교육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학교 말고 학교 밖에서
왜 학교 밖 홈스쿨 하시잖아요. 저는 그분들 보니까 진짜 잘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우리나라는 소규모 학교를 허용하지 않잖아요. 어차피 1인당 학생 1인당 드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거를 소규모 학교, 특성화된 학교를 만들면 그것도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아, 나는 좀 수학 계산 이런 거 하지 말고 문학, 예술 이런 쪽 초중고 공부하면서 좀 살고 싶다. 그럼 그렇게 해주면 좋잖아요. 거기다가 막 수학 문제만 보면 막 머리 쥐나는 놈한테 왜 수학을 가르쳐가지고 그 스트레스 쌓이게 합니까? 그 사람은 평생 가르쳐도 그 고통을 가하는 것 뿐이지 지나고 나면 안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아. 그 뭐하려고 그 짓을 해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학교도 좀 다양화할 필요는 있겠고, 최근에 무슨 교육 정책 관련해서 자꾸 뭐 이렇게 바꾸자 저렇게 바꾸자 하는데요. 교육 정책을 바꾼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학교의 교육 과정 자체를 그렇게 내용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제도를 바꾸는 거 의미가 없다. 내용을 바꿔야죠. 그리고 제일 근본적인 거는 역시 교육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 한 개만 바꾼다고 되지 않는 게, 우리 사회는 뭐 교육, 경제, 노동, 뭐 문화, 사회, 정치 모든 게 다 엉켜 있는데 그 중에 교육 부분만 따로 떼서 개선한다고 개선되지 않아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 이 관통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바로 불공평입니다. 공정하지 않는 거죠. 이 공정한 질서, 공평한 기회를 최대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중에 제일 더 중요한 게 노동에 대한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는 사회라 해야 돼요. 모든 결론은 거기에입니다. 국민 절반이 노동에 종사하는데 그 가족들 대부분이 다 노동자 가족들이죠. 그런데 이 노동자들에 대한 소득 배분이 너무 적어요. 이 전체 뭐 피케티라는 사람이 뭐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도 있지만 생산성 증가분에 따르는 노동소득 증가율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기업들이 다 차지해요. 그런데 계속 노동자들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취업하기 어렵죠.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건 극히 소수밖에 없는데 거기를 무슨 수로 들어갑니까? 그런데 만약에 대학교를 나오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4년 동안 일하나 현장에서 받는 보수가 똑같다. 그럼 대학 갑니까? 그럼 뭘로 가요 거기를? 근데 지금은 보수가 절반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60%밖에 못 받아. 고졸 나오면. 대졸 하면 어쨌든 되고. 그러니까 이런 차별도 많고 노동자의 보수가 적으니까 쭉 가라고 대학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이 일종의 자격증이야, 자격증. 더군다나 요즘 대학 가면 대학은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지. 요즘 보니까요 거의 직업훈련소가 됐어 지금. 직업훈련소.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요 기초과학이나 이런 거 다 폐지하고 없어지는데 나중에는 전부 다 대학이 다 직업훈련소 돼가지고요 그 국민들의 지적 수준이 한참 떨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노동에 대한 보상이 적정하게 주어지면 이런 문제도 많이 해결될 수 있다. 할까요? 하나 내가 빼먹었는데 이거 미안합니다. 예, 이주민에 관련된 이주민 얘기. 우리 사회는 이제 배달 민족 이제 틀렸죠. 그게 뭐 좋은지 나쁜지 문제 딴 얘기고 어차피 다문화 국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세계적 추세니까요. 거부할 수가 없겠죠. 저는 우리도 외국에 800만인가 나가 있다고 그래요. 그 숫자에는 만큼 알겠지만 어쨌든 외국에서 들어오겠죠. 근데 그걸 용인해야 되고 문제는 외국인 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많이 훈련된 좋은 자원들을 많이 받도록 가야 되는데 주로는 저학력의 저임금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받는 쪽이 주축입니다. 불법 취업자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줄이는 효과가 있죠. 임금을 하향으로 가도록 압력을 행사하게 돼요. 이거를 그런 저임금 노동자들을 마구 유입하는 방식의 이주 정책은 외국인 정책은 옳지 않다. 그것도 역시 소수의 이상한 제도로 인해서 이익 보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그런 방식의 좀 다수 서민들이 괴로운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방식으로
외국인 정책을 취하면 안 된다. 대신에 그렇지 않다면 외국인들도 우리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동등하게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죠. 그건 뭐 국제적 추세니까 그걸 거부할 수도 없고 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스타를 보고 온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네, 질문을 좀 앉아서 해도 될까요? 엎어져서 하십시오.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요. 뭐 지금 대기업에서 이제 소수가 많은 걸 취득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봐도 뭐 대기업에서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져가고 있고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지금 저희 나라 미세먼지 농도가 엄청나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폭스바겐 자동차 배기가스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땐 현대기아차의 배기가스가 그 주범인 것 같습니다. 멀리 중국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저희 안에서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보도되지 않고 있는 점이 좀 궁금하고요. 뭐 에어백이 터지지 않는다거나 급발진을 한다는 등의 사고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국민들이 다치고 있고 내 친구가 내 동생이 죽어가고 있는데 왜 누가 하나 책임지고 언론에서든 어디서든 보도하는 데가 없는지 그런 것들이 특혜가 아닌가 해서요. 네. 네, 그래서 대기업들을 과연 어떻게 요리를 해 주실런지 요리. 그 질문을 좀 그게 드리고 핵심이죠. 네네. 실제 그러니까 뭐 미세먼지 얘기나 이런 거는 하나 예로 말씀하신 것 같고 실제로 우리 대기업들이 우리는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는 훌륭한 기업이라고 보통 생각하죠. 근데 뭐 언론에서 그러니까. 근데 실제는 어떤가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국내에는 비싸게만 똑같은 거 비싸게 팔고 해외에는 싸게 팔고 또 요새는 안 그런다는데 전에는 자동차를 만들면 국내에 파는 거하고 해외에 파는 거에 강판 두께가 달랐다고 그래요. 본네트 뚫어보면 압니다. 국내 건 막 양철 소리가 나는데 지금 둥둥한 큰 철판. 요새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성장해 왔죠. 결국 국부를 유출하는 방식으로. 그럼 경쟁력 측면에서 실제 어떠냐면 이게 정치 권력과 너무 유착이 심해가지고 정치 권력이 너무 많이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장사하시는 분 계시죠? 장사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장사를 하다가 1년에 남는 수익이 8,800만 원을 넘게 되면 세율이 35%인가 37%인가 그렇습니다. 남는 금액에. 그런데 삼성전자나 이런 대기업들이 매 20조, 30조씩 영업이익을 남기는데 그때는 진짜 얼마 세금을 내고 있냐면 15%도 안 냅니다. 아니 이거 말이 돼요? 세금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누진제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돈을 번 게 자기들이 하늘에서 따다 본 거 아니잖아요. 결국 국민들의 에너지 또는 인프라, 노동자들 이런 거 해서 본 거잖아요. 그런데 세금을 세상에 200억이 넘으면 22%인데 거기다가 뭐 이런 이름으로 가면 저런 이름으로 가면 다 해가지고 실제 내는 세금 실효세율을 비교하면 15%도 안 된다는 거예요. 15%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근데 왜 그러면 200억 이상 500억, 500억 이상 1000억, 1000억 이상 5000억, 5000억 이상 1조, 1조 이상 이런 식으로 계속 누진제를 올려야 정상 아니에요? 그게 세금이잖아. 근데 200억 이상은 똑같아요. 그런데 전기세는 왜 이리 누진제가 많은 거예요? 네? 막 계속 올라가 계속. 열몇 단계로. 그러니까 서민들한테는 피해를 주고 대기업, 초대기업들한테는 제도적으로 세제 이익 주고 그 이익만 주는 건가요? 온갖 방식의 예를 들면 막 가습기로 사람이 막 수백 명이 죽어도 조사 안 해. 뭐 죽든지 말든지 해요. 국민은 무슨 뭐 팔이요? 근데 그 국가 권력이 보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제적 경쟁력이 없어요. 아주 진짜 맨 땅에다 딱 내놓고 똑같은 세금 내고 똑같이 예를 들면 노조 탄압 못하고 이렇게 해서 동등하게 경쟁하면 진짜 경쟁력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 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보호받고 특혜받고
이런 방식으로 성장해 왔고 실제로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보호막을 딱 제거하면 실제로는 아마 온실 속에 있는 화초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걸 고쳐야죠. 저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집중, 불평등 문제의 핵심에 대기업 재벌 체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노동과 자본, 기업들의 차지하는 몫이 너무 노동 부분들이 적어요. 이거 올려야 됩니다. 수천만 명이에요. 1800만 명이 노동자라는 거 아닙니까? 직접 노동하는 사람. 그 몫을 일단 올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들 상호 간에도 모든 기업들이 똑같은 입장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하청 계열화되어 있고 그 하청 계열화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 위에 딱 도안지 트고 있는 게 재벌 대기업들이에요. 이 재벌 대기업들이 그 중소기업들이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좋은 거 다 뺏어가고 그 다음에 하청 계열화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기술 개발해가지고 뭐 좀 올라와 단가 후려쳐가지고 그것도 남는 거 다 뺏어가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기술 개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면은 또 홀랑 뺏어가는데 단가 내려버리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맨날 로비하고 로비. 이게 무슨 합리적 경쟁이 됩니까? 그러니까 기업 영역 내에서도 이 불공정 문제 때문에 효율을 발휘가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 숫자로 치면 엄청나고 고용으로 치면은 재벌 대기업들은 얼마 고용 담당 안 하고 있어요. 경제적 몫은 뭐 40몇 %니 그래도 실제 고용은 4%인가 뭐 그렇대. 그러니까 고용하지 않으면서도 국부 증가의 성과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래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불공정한 경제 체제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공정한 경제 체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그럼 재벌 대기업들은 그러면 내부에서 공정하냐? 또 아니에요. 그 안에 지분 5%도 안 되는 재벌가라고 하는 소수의 가족들이 다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더 많습니다. 국민연금 우리 돈으로 만든 거잖아요. 국민연금이 무슨 재벌 대기업 계열사들 지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같이 기권해요. 왜 기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그들이 가진 지분의 크기만큼만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부당하게 순환출자니 뭐니 뭐 해가지고 부당하게 지배하고 있는 구조를 개선해서 따로 경영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래서 내부 거래하고 말이에요 맨날. 저는 제일 무서운 게요. 어느 재벌 가문에서 애 태어났다는 소리 듣는다고요. 그 하나 나면은 분명히 또 그 애 몫에 또 다른 사업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안 하고 있는 떡볶이 계열사를 만들지도 몰라. 지금 많이 뺏겼죠? 다방 뺏겼죠? 빵집 뺏겼죠? 편의점이라는 이름이 옛날에 슈퍼. 이거 다 뺏겼죠? 이게 다 재벌 대기업 계열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얼마 전에 통닭 뺏겼나? 통큰 치킨? 그거 하나 말았나요? 순대?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말이에요. 가족이 하나 생길 때마다 그 가족 하나의 기업 집단을 만드느라고 특정 경쟁력을 다 먹어버려요. 이걸 원래 법으로 막고 있던 거거든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가진 회사는 이런 사업은 하지 마. 아이스크림 장사 하지 마. 중소기업 업종 하지 마. 이거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경제적 집중도 막고 지나친 그 장악력도 좀 줄이고 합리적 경쟁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기업 영역에서. 근데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되겠어요? 그래. 그러세요? 우리 양보할게요. 하겠어요?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 거죠. 권력을 행사할 때는 목숨 걸고 해라.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죽을까 봐. 저출산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교육부도 현재 그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 중이고 얼마 전에 신문에도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내 작은 학교 42개 학교를 폐교하고 84개 학교를 통폐합하려고 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방향이 과연 시장님이 보시기에 적정한지 네.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소규모 특성화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소규모 학교들 중에 정말 대책 없는 경우도 있죠. 제가 경북 안동 사골짜기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그 다닐 때는 학생이 520명인가 그랬었는데 얼마 전에 갔더니 폐교 위기에 처했더라고요. 학생이 2명이래요. 근데 최근에 7명으로 늘어나가지고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7명으로. 그거 다행이죠. 근데 그런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이제 통폐합이나 폐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교육청에도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성남시에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애들이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선생님도 되게 힘들어요. 애들도 적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조교사를 성남시 예산으로 올해 지금 지원해 줬거든요. 보조교사 하루 4시간 이렇게 학부모들 중에 누가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 우리가 예산을 지급해 주겠다니 했더니 도교육청에서 하지 말래요. 더 이상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교육감님한테 전화도 했거든요. 이재정 교육감님한테. 이재정 교육감님이 저하고 84촌간입니다. 82촌 차, 82촌. 근데 전화를 했는데 이분 말씀이 참 슬프더라고요. 지금 계속 보조교사를 채용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고용을 성남시가 안 하거나 뭐 문제가 생기는, 예를 들면 시장이 뭐 이재명이 계속 하나 보장도 없는 거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그거에 대한 재정 부담이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때 혹시 있을 재정 부담 때문에. 지금 학교를 통폐합하는 문제도 경기도 교육청의 재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마 빚이 아마 지금 현재 상태로 18조인가 뭐 그렇다는 것 같아요. 이 정부에서 더 빚내 가지고 쓰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재정 교육감이 버티고 있다 하더라고요. 너 왜 버티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해석이 되거든. 빚이 계속 늘어나 가지고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재정 자치권이 박탈됩니다. 재정 위기 단체라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 간당간당한데요. 그래서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직 경비는 계속 늘어나고 정부 지원은 누리가정 예산이라 이런 거 덮어 씌워가지고 점점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게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저도 참 교육감 안 하길 다행이다. 저 속 터져 죽었을 거예요, 저는. 저 같으면. 아니면 가가지고 더 깽판을 치든지. 제가 하도 오죽하면 제가 강화문 강당에서 단식 농성도 해보고 했는데 역시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소용없어요. 그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안타깝긴 한데 제가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네요. 바람직하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저는 경기교육청도 알고 있는 걸 거예요. 모르고 에이 없애버리자. 그거 아닐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사는 박선영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 저는 대한민국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는데요. 이 저성장 국면을 타파할 수 있는 게 저는 그 솔루션이 통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고 뭐 형제가 척을 지고 있잖아요. 그게 좀 아프지만 우리 분단의 역사를 좀 제대로 공부해서 대한민국 통일을 이루었으면 좋겠는데요. 이걸 우리 자산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이제 저희 대한민국 통일에 힘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헌법에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요 며칠 전에 그 종복이란 말이 또 나왔어요. 이제 종북 가지고는 좀 잘 안 먹히는지 종복이라고 북한의 종이지 이런 뜻으로 북한을 무비판으로 추정한다는 종북이 잘 안 먹히니까 종복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 종이다. 당시에 그 북한의 북한 인권 결의안, 유엔 결의안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찬성, 반대, 기권 중에서 기권을 선택했는데 기권을 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알아본 거 아니냐. 즉 물어보고 한 걸로 봐서 너 북한 지시대로 따른 이 논리가 연결이 안 되긴 한데
물어봤으니까 북한 지시를 따른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는 북한의 총이다. 이렇게 여당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기가 막혔어요. 아니 요즘 같을 때 물어보면 이상하지. 막 죽일 듯이 달려들고 서로 곧 전쟁할 판인데 북한의 인권결의안 유엔의 표기라면 북한에다 너 우리 어떻게 하면 니네들의 입장이 뭐니? 물어보면 또라이지. 그런데 이걸 물어봤다고 하는 또는 안 했다고도 하지만 어떻게 의견을 조회했을 수도 있어요. 그 시기는 남북 정상회담 해가지고 14 남북 공동성명 발표하고 총리회담 한다고 북한 총리가 이 서울에 와 있을 때입니다. 서울에 와 있을 때 북한 그 유엔 인권 결의안을 표결하는데 그러면 가가지고 그냥 찬성해버리 뒤통수 팍 까버려야 됩니까? 당연히 의견을 조회해봐야지. 그리고 기권하는 것도 북한 입장에서는 좀 반은 섭섭하고 반은 또 고마운 측면이 있는 거죠.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그 찬성을 하는 게 국제적 관계를 고려하면 괜찮고, 왜냐면 외교부도 그 이미 뭐 자기들도 그 문안 조율하는데 참여도 하고 있으니까 하고 싶었겠지, 찬성. 근데 찬성하면 서울 와 있는 총리 뒤통수를 때리는 건데 할 수 없잖아요. 기권한 거 잘한 거예요, 그때 당시 보면. 그리고 기권도 그냥 하는 것보다는 나는 모르겠지만 당신들의 입장은 뭡니까? 뭐 북한 당연히 그랬겠지. 반대해야지. 그랬겠지. 그러면 야, 우리도 입장이 있는데 그 어떻게 반대를 하냐? 그냥 기권 정도 할게. 서로 이해하자. 이게 정상이죠. 그때 당시로는 당연히 정상이고,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 너 그때 그 왜 의견 조회했어? 라고 하는 공격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인 거죠. 이 후한무치도 이런 후한무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한반도 상황을 이렇게 전쟁 일보 직전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잘한 거예요? 아니잖아.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없는 거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맨날 하는 얘기였어요. 종북 헛소리 하지 마. 종북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대한민국 사회의 최고의 종북 이적 행위자 국가 반역 집단은 누구냐? 북한에 돈 주고 총 쏴달라고 부탁한 놈들이다. 총격 도발해달라고 부탁하다가 잡혔잖아요. 그전에는 안 했겠습니까? 그게 우연히 잡힌 거지. 그런 짓을 하는 놈들이. 북한 선거 때만 되면 희한하게 북한이 과격한 행동을 해. 네? 북풍. 아니 국민들이 돈 모아가지고 국방하라고 돈 줬더니 그거 가지고 온갖 방위비리 저질러가지고 말이야. 뭐 물에 안 깔아놓는 잠수함 만들지 않나. 날지도 못하는 헬기 만들지 않나. 예? 이게 고속주행이 안 되는 고속정 만들고 말이야. 총에 뚫리는 방탄복 만들고. 이런 짓 하는 게 이 진짜 이적행위인 거죠. 그런 짓을 밥 먹듯이 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정상적인 외교, 남북 교류 행위를 종북이라, 그것도 아니고 종북도 아니고 종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원래 방귀 낀 놈이 성질낸다는 말이 있긴 한데, 통일 문제는 사실 우리 남한 경제뿐만이 아니라 남한의 운명이 걸린 문제죠. 전쟁의 위험을 근원에서부터 제거해야 됩니다. 지금 북폭하자, 선제 타격하자 이런 헛소리 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선제 타격해서 남북의 교전이 벌어지면 딱 3일 만에 최하 150만 명이 인명피해를 입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다 해본 거예요. 94년에 미국이 북한 영변 핵시설 폭격하려고 검토한 일이 있거든. 근데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자기가 막았다고 생색을 냈죠. 절대 안 된다 그거는. 직접 전비만 그때 94년 기준으로 1,000억 불, 그러니까 100조가 된다. 100조. 복구 비용이 300조. 10년 동안 복구해야 돼요. 이런 걸 하자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또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큽니까? 해외 그 외채, 그러니까 외국에 돈 빌릴 때 이자가 팍팍팍 올라가요. 그것만 해도 직접적 손해가 얼마입니까? 주가 떨어져. 그것도 손해지. 또 다른 측면을 보면 세계에서 인건비가 가장 싸고 기술 노동력 수준이 가장 높고
통역 필요 없는 노동자가 1000만 명 이상 있고 세계 최고로 지하 자원이 풍부한 최고의 경제 시장 북한이었어요. 그걸 소련이고 막 중국이고 신났다고 해서 막 파먹고 있는데 그거 하나 만들어 놓은 개성공단은 대체 왜 철수한 겁니까? 저기를 괴롭혀가지고 압박한 다음에 망하게 해서 흡수통합하겠다는 해괴한 작전인데 흡수통합은커녕 죽었다 깨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압박을 하기 위해서 손해를 입히기 위해서 내가 훨씬 더 많은 손해를 감수하는 조치를 한 거예요. 개성공단 폐쇄, 금강산 관광 중단. 이거에서 누가 더 손해봤습니까? 국제관계라고 하는 거는 네가 더 손해보게 하고 난 덜 손해보게 하고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는 이만큼 이익 보고 난 그보다 더 많이 이익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거죠. 전쟁할 때는 서로 많이 죽여야지. 죽여야 되니까. 그러나 평화 시에 이거는 더 이익되는 방향으로 너도 이만큼 이익 보고 나도 이만큼 이익 보고 이렇게 가야 맞는 거죠. 근데 그거를 깡그리 다 망가뜨려버려요. 대화 채널까지 다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 아마 닭 쫓던 개가 될 겁니다. 북미가 직접 협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대요. 그때 한국 정부는 도대체 뭘 할 겁니까? 그냥 북한하고 미국하고 또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대화해가지고 그러면 에너지 우리가 좀 책임져주고 체제 안전 보장해 줄 테니까 핵 중단하고 이렇게 차곡차곡 줄여가자. 그때 우리는 뭘 할 거예요? 그 완벽하게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통미봉남, 미국과 직접 통하고 남한을 봉쇄한다. 스스로 그 틀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손해는 우리가만 본 거죠. 그리고 전쟁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활로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북한을 우리가 통일이 안 되더라도 경제적 교류 협력이 강화되면 개성공단 이런 거 좀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하면 북한도 좋고 남한도 좋고 북한이 좋은 게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통일 비용이 줄어든다고. 왜냐하면 나중에 남한 쪽의 경제적 수준과 북한 쪽 경제적 수준이 차이 나는 만큼 이 부분이 통일 비용인데 이 부분을 차이를 줄여놓으면 놓을수록 우리가 부담해야 될 통일 비용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경제개발을 우리가 지원해야 돼요. 북한의 노동자들한테 인건비 주고 북한의 인프라를 갖추는 게 결코 우리 손해는 아니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일 안 하겠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겠지. 왜냐하면 통일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면 손해가 아니라 투자인 거죠.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제1과제는 평화를 그야말로 정착시키고 통일의 가능성을 높이고 남북 경제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또 인도적 차원에서 교류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 모든 측면에서 꼭 해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정말 나쁜 거는 이걸 해야 될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중요한 남북 문제를 평화와 안보 문제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행사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악용한다는 거죠. 대한민국 최악의 반역 집단은 남북 문제, 안보 문제를 이용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는 거예요. 안보의 이름으로 안보를 해치고 평화의 이름으로 평화를 해치고 통일의 이름으로 통일을 해치고 이런 집단들은 국가 경영을 맡을 기본적 자격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다수 국민의 이익에 대한 부분을 이제 외교적으로 좀 문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저희 나라가 중국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이 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다른 주제에서 미세먼지 대화가 나왔지만 현재 지금 우리가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정확히는 중국 공장에 의한 굉장히 중금속 입자들로 인해서 굉장히 장기적인 피해도 우려되고 있고 현재 우리 어부 및 우리의 수산시장을 위협하는 중국 해적이라고 표현해도 될 만한 그 불법 어선들에 대해서 우리 해경이 죽어나가고 이런 실정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때부터 우리가 수입하는 꽃게에 납이 들어있어도 제대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저도 물론 사드에 반대하지만 사드를 배치했다고 중국의 국회의원이 방문하는 등의 행태는 굉장히 종속되어 있고 대다수 국민의 의익에 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향후 대책이 어떻게 되시는지를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어려운 얘기네요. 옛날에 유럽에서 라인강 오염 문제 때문에 그 라인강이 흐르는 국가들 간의 분쟁이 많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 상류에서 자꾸 오염을 시키니까 하류에서 강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많이 맑아져서 상호 간의 협약을 통해 가지고 많이 개선도 하고 했더라고요. 중국 미세먼지 문제는 전에 뭐 황사 날라올 때 중국에서 날아오는 건 자연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었는데 지금은 중국이 경제 개발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70년대 했던 그냥 높은 꿀뚝 가지고 시커먼 연기 나오는 이런 산업들을 지금 중국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미세먼지, 매연 이런 것들이 한반도로 날아오는 거죠. 현실적으로 사실 대응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협의를 통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될 테고 만만치가 않겠죠. 왜냐면 그게 다 돈 드는 얘기니까. 그 중국 정부로서도 사실은 갑갑한 일이에요. 그 일부러 뭐 일본 피해보라고 하는 짓은 아니고 중국도 지금 그 환경오염, 대기오염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마스크 끼고 다니고 이럴 판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도 내부 규제가 좀 강화될 거예요. 경제 성장되고 국력 수준이 좀 올라가고 하면 이제 그런 산업들에 대한 규제도 좀 강화될 테니까 뭐 좀 많이 개선될 수도 있겠다. 자기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보다 거긴 더 심각하거든 자기들은. 근데 깨끗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 그 문제는 뭐 좀 장기적으로 좀 개선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장은 뭐 실제로 우리가 국력도 세지 않고 하니까 쉽지는 않겠죠. 불법어선 문제는 그거는 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습게 알고 있는 거죠. 우습게. 이런 문제 예를 들면 중국 어선들이 예를 들면 뭐 경계를 넘어오거나 또 단속에 저항해서 해를 입히고 하는 전에 보니까 기가 막히더군요. 뭐 철판으로 해가지고 무슨 옛날 해적선처럼 창 이런 걸 들고 다니던데 접근 못하게 이렇게 꽂아놓는 거죠. 목기 올록에 그런 황당한 일도 있는데 거기는 좀 강력한 대응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전에 무슨 뭐 해군을 투입할 수 있니 없니 논란이 있긴 하던데 어떤 방법을 좀 찾아서 강력한 단속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주성에 관한 문제죠. 더 슬픈 거는 우리가 군대 지휘권이 없다는 사실이죠. 전시작전 통제권도 없는 나라, 전쟁 나면은 미군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나라. 그런데 중국 어선 달려드는 거 못 막는 거 보면 참 거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전시작전 지휘권도 자주국가라면 회수해야 되고 또 일본에 대한 자세조차도 사실 매우 굴종적이잖아요. 그런 개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전 자존심 상해 죽겠어요. 내가 이 얘기했다면 명예훼손 고소당하게 되지만 중국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 차원이다.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자주적인 태도로 원칙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마지막으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요. 무력감을 털어내자. 그 다음에 두려움과 싸우자. 우리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 사회 저변에 많이 깔려 있어요. 우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우리 미래 정말 커요. 또 그 종북 두려움이 또 있습니다. 평화를 얘기하거나 평등을 얘기하거나 공평을 얘기하거나 정의를 얘기하면 이거 혹시 종북으로 보이지 않을까?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종북 얘기만 나오면 다 도망다녀요. 제가 제일 기가 막힌 게 이 종북 얘기만 나오면 이 정치인들이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꼭 왜 어린애들한테 이런 거 들고 헌금 같은 거 들고 이러면 애들이 무서워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거 재미 붙이면 계속해요. 그죠? 재밌잖아. 하도 안 되고 이게 종북몰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들이 더 훨씬 더
반국가적인 이적 행위를 하면서도 상대의 정상적인 활동을 종북으로 몰아요. 근데 무기가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언론이죠, 언론. 이걸 냉정하게 국민이 다 들여다보면 진짜 나쁜 놈이네 저거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종북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제 잠깐만 하면 이거를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얘기해봐. 이러면 그거 뭐야? 이러면 하겠어요? 다음부터 안 하지. 근데 이걸 피하잖아요? 계속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두려움이죠. 과거에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거 잘 안 통합니다. 국민들이 수준이 높아졌어요. 정보가 횡적으로 유통이 되면서 일방적인 왜곡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들을 좀 깰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롭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신감들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내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또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겨났어요. 우리 여기 인스타 우리 친구들 많죠? 인스타,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각자 또 하는 것도 있어요. 그 주변의 의견을 확인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보를 수집하기 너무 쉬워요. 또 정보를 전파하기도 쉬워요. 여러분들 페이스북 친구 300명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명이 모이면요. 100명이 모이면 경기 여기 제일 세다고 하는 일간지 경인일보 정도 됩니다. 그 3만 부거든. 3만 부. 공무원들이 주로 보죠. 보지도 않고 기사 쓴 사람하고 다 그 당사자만 봐 사실은. 근데 우리가 300명씩 이렇게 입장을 같이 하는 거를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해가지고 한 15개 정도 해서 한 1,500개 정도 만들었다. 그런 사람이 1,000명이 모였다. 이러면 중앙일간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헌법재판소 앞에서 제가 기자회견 하고 있는데 왜 아줌마가 지나가다 성질나게 뭐라고요? 그 리본 좀 떼! 반말로. 그거 지겨워서 그래! 이런 거예요. 그 왜 아주 신경질적인 목소리 있잖아요. 지겨워서 그래! 아니 어머니 자식이 그랬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성적으로 얘기했지. 그랬더니 그거하고 이건 다르지 이런 거예요. 그것도 확 꼭 쥐어들어버렸어요. 네 자식하고 남의 자식 어떻게 다르니? 그게 인간입니까? 저는 언론에 기대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김천에 가가지고 그래도 대한민국 내년 유력 주자 5위 안에 드는 사람이 5위 센 거야 우습게 보는데 손학규 대표님도 3%밖에 안 돼. 근데 성주 이런 데 가서 과격한 사드 반대 발언을 했는데 아무도 보도하지 않아요. 전혀 일체형이 없어요. 대신에 인터넷 트위터로 그게 전파되고 있죠. 그러면서 오히려 야 진짜 아무도 안 가는데 이재명은 가는구나. 이래서 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익 안 따지는구나. 이익 따지면 저런 소리 안 하죠. 사법시험 존치해야 된다. 편 떨어져 사실. 편 떨어지지만 사드 얘기도 편 떨어지죠. 그러나 저는 세상을 믿어요. 상식과 정의와 합리와 공평과 공정에 관한 세상 사람들의 열망, 갈망을 믿습니다. 그게 SNS를 통해서 쫙 펼쳐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깨우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고립된 나 혼자가 아니다. 내가 얼마든지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하나의 혁명이다. 우리 힘 있는 정치인, 정치 세력 또는 언론을 통해서 하는 정치가 아니라 우리 국민 대중 개개인의 손가락의 힘으로 우리의 의사를 모아서 지금까지처럼 정치에 동원되는 주인이 아니라 가짜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의사를 모아서 정치에 그걸 요구하고 관철시키는 그야말로 국민혁명의 시대, 혁명적 변화의 시대가 오릅니다. 그걸 만들지 않으면 지금 현재 상태로 권력 담당자를 교체했다고 하는데 성공했다고 쳐요. 과연 여소야대 국회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확 바뀌어가지고 개혁입법, 재벌의 기득권을 제한하고 우리 사회 기득권자들에게 양보를 강제하는
그런 정의로운 입법 한 개라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똑같습니다. 똑같고 5년 지난 다음에 역시 진보는 무능해. 이 소리 들으면서 씁쓸하게 퇴장하는 게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거기에 맡길 게 아니라 국민들의 에너지를 모아서 우리 모두가 억울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요거를 분노하고 있죠. 분노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새로운 세상, 과거의 이 잘못된 구조를 청산하고 공평하고 공정한 새 출발이 가능한 사회,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믿어지는 순간에 폭발할 겁니다. 그 폭발을 우리가 손으로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말하는 혁명적 변화고 국민들의 에너지를 모아서 그 힘이 밑받침돼야 비로소 제대로 된 정상적인 국가 권력을 만들 수 있을 거고 그 힘이 계속 받쳐줘야 그야말로 기득권자들의 그 엄청난 저항을 뚫고 작은 개혁이나마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한 발짝이나마 나갈 수 있을 거다. 그거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최저시급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저시급은 이제 부부가 맞벌이를 했을 때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최저의 임금을 뜻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학생이 용돈을 그러니까 대학생이 최소의 용돈을 벌 수 있는 최저시급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시장님이 생각하는 최저시급의 의미와 올려야 한다면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시장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과거의 영상도 많이 찾아봤는데 많이 회춘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 비결이 뭔지 궁금합니다. 참나, 진짜. 이게 원래 내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말이야 환갑 지난 사람인 줄 아는데 이제 54밖에 안 됐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63년 12월생이에요. 63년생이고 회춘을 한 게 아니고 정상이 된 거다. 네? 과도하게 나이 들어 보였던 것이지 정상으로 돌아온 거니까 혹시 그런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비법 이런 거 묻지 마십시오. 비법 없어요. 최저시급 얘기는 되게 서글픈 얘기인데 제 자신이 이제 노동자 출신이기도 하지만 우리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이 최저시급은 지금 현재 아마 6,030원이고 내년에 6,470원인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저시급은 제 생각에는 현재 경제 수준으로 10,000원 정도 돼야 된다. 지금 미국이 최저시급을 15달러로 올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10,000원 정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한꺼번에 확 하면 너무 충격이 심하니까 저는 한 4, 5년 정도 텀을 두고 10,000원 정도에 맞추는 게 맞다고 보고 우리 성남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저시급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고용하고 있는 또는 성남시 산하기관에 고용된 사람들은 최저시급을 올해는 7,000원 했고요. 내년에는 8,000원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후년 그 다음에 정도에 10,000원 정도 되겠죠. 10,000원 정도 될 텐데 이게 이제 일반 기업들까지는 적용이 강제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딘가에서 시행을 하면 그 사회적 분위기로 인정이 돼서 점점 압력이 높아지겠죠. 저는 한 10,000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노동 문제 잠깐 얘기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OECD 우리 기준이 뭐 그밖에 없으니까 OECD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일을 많이 해요. 근무 시간이 많습니다. 일본보다 1년에 3달을 더 일한대. 2달, 3달을 더 일한다. 그런데 시급, 평균 시급은 OECD 평균의 3분의 2밖에 안 돼요. 일은 막 최상급으로 많이 하는데 시급은 평균의 3분의 2밖에 안 됩니다. 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는 노동자 하면 거부감이 있습니다. 자기가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임을 부정해요. 응? 나 자기 노동자 아닌 줄 알아. 근로자인 줄 알아.
보국 뭐 어쩌고저쩌고 한국 신민의 뭐 어쩌고 하는 게 그게 원래 근로자거든요. 근로는 천황을 위해서 열심히 노동을 바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원래. 그냥 노동자인데 노동자인 걸 부정합니다. 노동자에 관한 얘기를 하면 자꾸 외면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노동자 하면 빨갱이가 생각나거든. 그거는 본인들이 못나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그 정부 수립 이후에 끊임없이 노동자는 빨갱이 이걸 입력한 거예요. 공무원도 노동자잖아요. 근데 옛날에 선생님도 노동자인데 선생님한테 노동자라 그러다 뺨 맞고 그랬어요. 내가 왜 노동자냐 선생님인데. 선생님 노동자 아닙니까? 이런 선생님 계시죠? 요새는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자라는 점에 대해서 부인할 게 아니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당당히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6,030원밖에 안 되는 이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하는 사람이 220만 원 넘습니다. 226만인가 그렇대요. 그러면 왜 진짜 시급 3,000원, 4,000원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조차도 안 지켜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거 위반을 하다가 노동부에 잡히잖아요. 밀린 거 주면 끝이야.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이런 걸 어기잖아요. 고의로 어기면 징벌 배상이 있습니다. 너 한두 번 한 게 아닌 것 같다. 이것만 걸렸을 뿐이지 너 걸렸으니까 그 주는 것 곱하기 수백 배의 징벌 배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법을 안 지킬 생각을 안 해요. 또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개발해 놓은 무슨 아이템 다 우리나라 다 뺏어가잖아요. 뺏어가거나 뺏기거나 훔치거나. 이거 미국은 잘 안 해. 왜 안 하냐? 착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지. 그런데 뺏어간 걸로 결론이 나면 징벌배상으로 뺏어간 게 수백 배의 배상을 매겨버려요. 그러니까 뺏을 생각을 안 합니다. 사람 통째로 망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위반하는 거 걸리면 그것만 주면 끝이에요. 처벌도 안 돼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요?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1년에 일주일에 5일 근무에 40시간 기본에 합의를 해서도 52시간 이상은 일하지 못하게 노동법이 돼 있죠. 그 이상 일하면 처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사람이 360몇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하는 초과 시간만큼을 8시간씩 일하는 사람을 고용한다고 하면 노동부가 계산한 경우로는 한 20만. 이 민간에서 계산한 걸로 최대치로 하면 60만 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지 않나요?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추가로 새로 고용해서 쓰는 게 그 노동자들 연장 근로 시키는 것보다는 더 싸죠 원래 이론적으로. 연장 근로 하면 1.5배 주게 돼 있잖아요. 근데 왜 그 노동자들을 신규로 고용하지 않고 자꾸 연장 근로, 야간 근로 이런 거 시키고 있을까요? 답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상한 임금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연장 근로를 할 경우에 통계적 저희들 계산으로는 1.5배를 주는데 실제로는 0.8배만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기본급은 조금만 줘. 무슨 연말수당, 성과수당, 명절수당, 무슨 상여금, 무슨 상여금 종류가 그렇게 많아. 비정규적으로 주면서 요거를 통상임금에 빼버리는 거예요. 요걸 빼버려. 그러니까 연장 근로를 시키는 게 상여금 등등을 합쳐서 정규 고용하는 것보다 더 싸.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0.8을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1.5를 주라고 돼 있는데 0.8을 주는데 문제는 노동부가 그것도 많다고 통상임금에서 이것 빼라 저것 빼라 하다가 이게 법 위반이다 노동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결국 법을 고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은 노동개혁 4대 입법의 하나입니다. 잘 몰랐죠? 여러분의 삶에 관한 건데 몰라. 왜? 노동이라고 하니까 안 본 거예요. 세금, 주민세 4,000원 올린 건 열 확 받으면서. 네? 4,000원 올리면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런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 요 52시간 초과해서 일한 그
회사 사장 잡아다가 한 명만 확 구속해버리면 다른 데 싹 없어집니다. 지금 당장도 대통령이나 노동부 장관이나 검찰 딱 한마디로 간단하게 일자리 20만 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뭔 새로운 제도, 막 우아한 뭔가 만들려고 할 필요 없어요. 현재 있는 거, 우리가 합의한 사실들만, 합의한 약속들만, 만들어진 규칙들만 제대로 지켜도, 공평하게 제대로 지키기만 해도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문제는 안 지킨다는 거죠. 그걸 특히 센 인간들이 안 지켜. 약한 사람은 다 지켜요. 이거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얼마를 가지면 부자라고 생각하냐. 보통 100억이 많아요. 다 간이 본 거지. 그럼 그 100억을 가지기 위해서 규칙을 어기거나 나쁜 짓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냐? 오케이. 이게 절반이 넘어요. 100억을 갖기 위해서 감옥을 가도 좋다고 생각하냐? 막 좋다고 더 많대. 이게 나라입니까? 규칙을 안 지키는 사람이 덕을 보는 세상을 70몇 년을 살아오다 보니 세치기, 편법, 탈법, 특혜, 부정 이거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덕을 받고 성실하게 규정 지키고 애쓴 사람들은 언제나 뒷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헬조선이라고 그러지. 오죽하면 나라를 헬이라고 부릅니까? 또 헬대한도 아니고 헬조선이야. 이 언어에 다 의미가 들어있죠. 조국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이 상태를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고치는 것은 기득권자들, 가진 사람들의 양보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양보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 잘못된 시스템으로부터 피해보는 다수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강제로 조정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는 과거처럼 우리가 무력감에 빠진 고립된 개인들이 아니라 모래알들이 아니라 이제는 옆으로도 대중들끼리 국민들끼리 서로 정보를 나누고 의견을 모으고 우리의 주장을 통일시켜서 정치에 강요할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역할이 중요해요. 세상은 우리가 1%가 지배하는 99%를 지배하는 사회라고 말하죠. 1% 사회. 근데 이 99%가 전원이 다 통일해서 싸울 필요 없어요. 우리도 1%만 모으면 됩니다. 50만 명. 50만 명 근데 되게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자꾸 부탁드리는데 오늘 강연료 대신에 제가 가끔 받는 게 있어요. 뭘 받냐? 이재명 기사 나오면 좋아요 한번 눌러라. 댓글 한번 써.